아주 옛날 작은 아이를 몹시 갖고 싶어 하는 부인이 살았다. 그러나 부인은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던 끝에 부인은 한 요정을 찾아갔다. 정말이지 작은 아이를 갖고 싶은데 어디 가면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거야 아주 쉽답니다. 여기 보리나달이 하나 있는데 이건 농부의 밭에서 자라는 보리나 닭들이 쪼아먹는 보리와는 다르답니다. 이걸 화분에 심고 지켜보세요. 요정이 말했다. 부인은 보리나달 값으로 요정에게 12실링을 주었다. 그리고는 곧 집으로 돌아와 보리나달을 심었다. 얼마 후 커다랗고 눈부신 꽃 한 송이가 피어났다. 그 꽃은 꼭 튤립 같았으나 꽃잎들은 꽃봉오리처럼 꼭 오므라져 있었다. 참 아름답기도 하지. 부인은 붉고 노란 꽃잎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꽃잎이 하나둘씩 펴지면서 꽃봉오리가 열렸다. 정말 튤립이었다. 그런데 꽃 속에는 벨벳처럼 부드러운 녹색 수술 위에 아주 가냘프고 얌전한 소녀가 앉아있지 않은가. 깜찍하고 귀여운 그 소녀는 엄지손가락 반도 채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엄지 아가씨라고 불렀다. 엄지 아가씨는 밤에는 푸른 제비 꽃잎과 장미 꽃잎을 이불 삼아 멋진 호두껍질에서 잠을 잤다. 그리고 낮에는 식탁 위에서 놀았다. 부인은 수반에 물을 가득 담아 가장자리에 빙 둘러서 꽃을 꽂은 다음 물 위에 커다란 꽃잎 하나를 띄워놓곤 했다. 이 튤립 꽃잎은 엄지 아가씨의 보트였다. 엄지 아가씨는 튤립 꽃잎 위에 앉아 흰 말털로 노를 저어 물 위를 오가면서 놀았다. 엄지 아가씨는 노래도 잘 불렀는데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부드럽고 달콤한 노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주 크고 못생긴 두꺼비 한 마리가 깨진 유리창 틈새를 통해 살금살금 기어들어왔다. 그리고는 엄지 아가씨가 장미 꽃잎을 덮고 잠들어 있는 식탁으로 펄쩍 뛰어 올라갔다. 참 작고 예쁘군. 며느리로 삼아야지. 두꺼비는 엄지 아가씨가 잠들어 있는 호두 껍질을 물고 창문을 통해 정원으로 뛰어내렸다. 두꺼비는 바로 정원에 있는 질퍽질퍽한 시냇가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엄마 두꺼비보다 얼굴이 더 흉측하게 생긴 아들 두꺼비는 예쁜 아가씨를 보자 너무 기뻐서 꺼억꺼억하고 소리를 냈다.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라. 깰라. 그럼 도망가 버릴지도 몰라. 백조 깃털처럼 가벼우니까 어서 시냇물에 떠있는 연꽃잎에다 옮겨놓자. 이렇게 작고 가벼운 아이에게는 연꽃잎이 섬처럼 커 보일 거야. 그러니 도망칠 수도 없겠지. 자, 어서 옮겨놓고 습지 밑에 신방을 꾸미자꾸나. 시냇물에는 연꽃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커다란 녹색 연꽃잎들은 마치 물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물결 따라 살랑살랑 춤을 추었다. 그중 제일 큰 잎은 다른 잎들보다 더 멀리 있었는데 엄마 두꺼비는 큰 연꽃잎으로 헤엄쳐 가서 엄지 아가씨가 잠들어 있는 호두 껍질을 그 위에 살짝 놓았다. 아침 일찍 잠이 깬 엄지 아가씨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라곤 커다란 녹색 잎들과 시냇물뿐이었다. 도저히 땅으로 헤엄쳐 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겁이 덜컥 난 엄지 아가씨는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다. 그 시간에 엄마 두꺼비는 골풀과 노란색 야생화로 늪지 아래에 신방을 꾸미느라 매우 바빴다. 엄마 두꺼비는 새며느리에게 정말 예쁜 방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신방을 다 꾸민 엄마 두꺼비는 흉측하게 생긴 아들과 함께 엄지 아가씨가 있는 연꽃잎으로 헤엄쳐 갔다. 엄마 두꺼비는 엄지 아가씨를 빨리 신방으로 데려가고 싶었다. 그래서 엄지 아가씨에게 인사를 건네고 이렇게 말했다. 얘가 내 아들이란다. 내 남편 될 사람이지. 넌 시냇가 늪지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꺼억꺼억꺼억. 아들 두꺼비가 기쁘다는 듯이 웃어댔다. 엄마 두꺼비는 엄지 아가씨를 녹색 꽃잎 위에 혼자 놔둔 채 우아한 침대만 가지고 가버렸다. 혼자 남은 엄지 아가씨는 무서워서 목이 쉬도록 울고 또 울었다. 못생긴 엄마 두꺼비와 함께 살 것을 생각하니
소름 끼쳤으며 흉측한 아들 두꺼비를 남편으로 맞아야 하는 신세가 서글펐다. 마침 물속을 헤엄쳐 다니던 작은 물고기들이 두꺼비 모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물고기들은 고개를 내밀고 엄지 아가씨를 바라보았다.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흉측한 두꺼비 모자와 살아야 하다니. 안 돼.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물고기들은 엄지 아가씨가 너무도 가여웠다. 물고기들은 엄지 아가씨가 앉아있는 녹색 연꽃 줄기를 힘껏 물어뜯었다. 그러자 연꽃잎이 두꺼비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엄지 아가씨를 싣고 멀리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연꽃잎은 여러 마을을 지나 계속 흘러갔다. 숲속에서 작은 새들이 엄지 아가씨를 보고 노래를 불렀다. 어쩜 저렇게 귀엽고 작을까? 엄지 아가씨는 다른 나라 땅에 닿을 때까지 시냇물을 따라 멀리 여행하게 되었다. 아주 작은 하얀 나비가 팔랑거리며 엄지 아가씨를 따라오다 연꽃잎에 내려앉았다. 나비는 엄지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다. 엄지 아가씨는 두꺼비들에게서 벗어나게 된 것이 몹시 기뻤다. 게다가 이렇게 멋진 여행을 하게 되다니 꿈만 같았다. 스쳐가는 고요한 시골 풍경이 그림처럼 아름다웠으며 시냇물은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다. 엄지 아가씨는 허리띠를 풀어서 한쪽은 나비에 다른 한쪽은 꽃잎에 묶었다. 그러자 연꽃잎이 나비의 날갯짓에 힘입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떠내려갔다. 엄지 아가씨는 일어서서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는 풍경을 구경했다. 어디선가 큰 풍뎅이 한 마리가 날아왔다. 풍뎅이는 엄지 아가씨를 발견하자 엄지 아가씨의 날씬한 몸을 감싸 안고 나무 위로 날아갔다. 하지만 연꽃잎은 시냇물을 따라 계속 흘러갔다. 나비도 함께였다. 나비는 연꽃잎에 꼭 묶여 있어서 날아갈 수가 없었다. 풍뎅이에게 붙잡힌 엄지 아가씨는 너무 무서웠다. 그리고 연꽃잎에 묶어서 떠내려간 아름답고 하얀 나비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나비가 풀지 못한다면 굶어 죽으리라. 그러나 풍뎅이는 그런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풍뎅이는 엄지 아가씨를 가장 큰 나뭇잎 위에 앉히고 자기도 옆에 앉았다. 그리고는 꽃에서 딴 꿀을 주며 엄지 아가씨가 자기와는 전혀 다르게 생겼지만 그래도 아주 예쁘다고 말했다. 다른 풍뎅이들도 엄지 아가씨를 구경하러 왔다. 풍뎅이들은 엄지 아가씨를 요모조모 뜯어보더니 촉각을 찡그리며 말했다. 어머, 다리가 2개밖에 없네. 흉하기도 해라. 촉각도 없잖아. 허리 좀 봐. 정말 날씬하네. 꼭 사람처럼 생겼어. 풍뎅이들이 한마디씩 했다. 어머, 정말 못생겼다. 여자 풍뎅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엄지 아가씨를 데려온 풍뎅이는 그녀가 귀엽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다른 풍뎅이들이 자꾸만 못생겼다고 하자 마침내 그 풍뎅이도 그렇게 믿고 말았다. 풍뎅이는 엄지 아가씨를 데이지꽃 위에 데려다 놓고 어디든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말하고는 날아버렸다. 엄지 아가씨는 자신이 못생겨서 풍뎅이들조차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몹시 슬펐다. 그러나 사실 엄지 아가씨는 세상에서 제일 예뻤으며 아름다운 장미처럼 부드럽고 달콤했다. 불쌍한 엄지 아가씨는 여름 내내 큰 숲에서 혼자 외롭게 지냈다. 그녀는 풀잎으로 침대를 엮어서 커다란 클로버 잎 아래 걸어 비를 피했다. 그리고 꽃에서 나오는 꿀로 식사하고 아침마다 잎에 맺힌 이슬을 마셨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갔다. 이제 춥고 기나긴 겨울이었다.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주던 새들은 모두 날아가 버리고 꽃과 나무도 시들어 버렸다. 엄지 아가씨가 지내던 커다란 클로버 잎도 이제는 힘없이 오그라져 버리고 노랗게 시든 줄기만이 남았다. 엄지 아가씨는 몹시 추웠다. 입고 있던 옷이 이제는 다 해지고 닳아져 있었다. 더구나 엄지 아가씨는 추위를 견디기에는 너무나 작고 연약했다. 가련한 엄지 아가씨는 얼어 죽을 지경이었다. 거기다가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눈송이는 또 어찌나 큰지. 우리들에게는 눈송이가 보잘것없이 작게 보이지만 엄지손가락보다도 작은 엄지 아가씨에게는
커다란 산처럼 보였다. 시든 잎으로 몸을 감싸보기도 했지만 곧 부스러져 버려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다. 엄지 아가씨는 추워서 오들오들 떨었다. 엄지 아가씨가 살고 있는 숲 바로 가까이에는 옥수수 밭이 있었다. 옥수수는 이미 오래전에 다 베어지고 헐벗고 마른 그루터기들만 언 땅 위로 솟아 있었다. 엄지 아가씨는 이가 부딪히도록 덜덜 떨며 옥수수 밭으로 갔다. 큰 숲을 헤치고 옥수수 밭까지 가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엄지 아가씨는 옥수수 그루터기 밑에 있는 작은 굴에 사는 들쥐 아줌마를 찾아갔다. 들쥐 아줌마는 방 안 가득 곡식을 쌓아놓고 따뜻하고 편하게 살고 있었다. 근사한 부엌과 식당도 있었다. 가엾은 엄지 아가씨는 거지 소녀처럼 들쥐 아줌마 집 문 앞에 서서 구걸했다. 벌써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이다. 작은 보리나달 조각이라도 좋으니 먹을 것 좀 주세요. 딱하기도 해라. 자, 어서 따뜻한 방으로 들어오렴. 같이 밥을 먹자. 마음씨 좋은 들쥐 아줌마가 말했다. 엄지 아가씨를 보고 마음에 든 들쥐 아줌마는 이렇게 덧붙였다. 원한다면 봄이 올 때까지 내 집에서 지내렴. 하지만 항상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내게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난 이야기라면 사족을 못 쓰거든. 엄지 아가씨는 들쥐 아줌마가 해달라는 대로 해줬다. 그래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곧 손님이 오실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웃인데 나보다 훨씬 더 부자지. 방이 여러 개 있고 항상 멋진 검은색 벨벳 옷을 입고 다닌단다. 그를 남편으로 맞을 수만 있다면 넌 호강하며 살 거야. 눈이 어두운 게 흠이지만 말야. 그에게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렴. 들쥐 아줌마는 두더지가 아주 부자에다 학식도 많다고 자랑했다. 그리고 그의 집은 들쥐 아줌마 집에 20배나 된다고 했다. 그러나 엄지 아가씨는 전혀 흥미가 없었다. 그는 두더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두더지가 검은 벨벳 옷을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찾아왔다. 그는 실제로 부자에다 유식했다. 하지만 해님과 아름다운 꽃들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두더지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엄지 아가씨는 그에게 노래를 불러줘야 했다. 그래서 무당벌레야, 무당벌레야 날아라 등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두더지는 엄지 아가씨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홀딱 반해봤지만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두더지는 자기가 파놓은 굴에 가보자고 들쥐 아줌마를 초대했다. 얼마 전에 들쥐 아줌마의 집에서 자기 집까지 땅 밑에 긴 굴을 파놓았는데 엄지 아가씨를 데리고 가봐도 좋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굴에 죽은 새가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깃털이 달린 멋진 그 새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거라고 덧붙였다. 두더지가 빛이 나는 나무 토막을 입에 물자 나무 토막이 어둠 속에서 불빛처럼 빛을 잇다. 엄지 아가씨와 들쥐 아줌마는 두더지를 따라서 길고 어두운 길을 걸어갔다. 새가 누워있는 곳에 이르자 두더지는 넓적한 코를 천장에 대고 받치더니 흙을 밀어냈다. 그러자 큰 구멍이 생기면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길 한가운데에 죽어 누워있은 제비가 보였다. 아름다운 날개는 옆으로 축 처져 있었고 발과 머리는 깃털 속에 파묻혀 있었다. 엄지 아가씨는 죽은 새를 보자 마음이 무척 아팠다. 여름 내내 그토록 아름답고 감미롭게 노래를 불러주고 지저귀던 새들이 아니던가. 두더지는 구부정한 다리로 제비를 차며 매몰차게 말했다. 이젠 더 이상 울지도 않겠군. 작은 새로 태어난다는 건 참 비참해. 내 자식들은 이런 새처럼 되지 않을 테니 얼마나 다행이야. 새들은 짹짹하고 우는 것밖에 할 줄 몰라. 그러니 겨울이 오면 굶어 죽는 게 당연하지. 지당한 말이에요. 빗종빗종 노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겨울이 오면 굶어 죽거나 얼어 죽기 딱 알맞지요. 들쥐 아줌마가 맞장구를 쳤다. 엄지 아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들쥐 아줌마와 두더지가 돌아서자 얼른 몸을 굽혀 머리를 덮고 있는 깃털을 헤치고
제비 두 눈에 입을 맞추었다. 어쩌면 지난 여름 내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준 바로 그 제비일지도 몰라. 두더지는 빛이 새어 들어오는 구멍을 막고는 엄지 아가씨와 들쥐 아줌마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날 밤 엄지 아가씨는 죽은 제비가 자꾸만 생각나서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 마른 풀로 크고 아름다운 양탄자를 짜가지고 가서 죽은 새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들쥐 아줌마의 방에서 찾아낸 양모처럼 부드러운 천으로 새의 옆구리를 감싸주었다. 이제 제비는 차가운 땅 속에서나마 따뜻하게 누워있을 수 있으리라. 잘 자. 작고 예쁜 새야. 푸른 잎이 우거지고 따뜻한 해님이 내리쬐던 지난 여름 찬란한 노래를 불러주었지. 정말 고마워. 잊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엄지 아가씨는 흐느끼며 새의 가슴에 머리를 묻었다. 그 순간 엄지 아가씨는 깜짝 놀랐다. 무언가가 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바로 새의 심장이었다. 새는 죽은 게 아니었다. 단지 추위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몸이 따뜻해지자 다시 정신이 든 것이다. 가을이 되자 제비들은 모두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갔는데 이 제비는 그만 추위에 갇혀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몸이 꽁꽁 언 채 땅에 떨어져 그렇게 죽은 것처럼 누워 있었던 것이다. 엄지 아가씨는 너무 놀라운 몸이 후들거렸다. 제비는 엄지손가락만한 엄지 아가씨에게는 너무도 거대해 보였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났다. 하지만 엄지 아가씨는 용기를 내어 더욱 따뜻하게 제비의 몸을 감싸주고는 자기가 덮고 잤던 잎사귀를 가져와서 제비의 머리를 덮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 엄지 아가씨는 다시 살그머니 집을 빠져나와 제비에게 가보았다. 제비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 아직 기운을 못 차렸다. 제비는 살짝 눈을 떠서 등불 대신 인광이 나는 썩은 나무를 들고 서 있는 엄지 아가씨를 힘겹게 바라볼 뿐이었다. 고맙다. 귀엽고 작은 아이야. 네가 정성껏 돌봐주어서 곧 기운을 차릴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따뜻한 햇빛 속으로 날아갈 수 있겠지. 제비가 온 힘을 다해서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엄지 아가씨는 놀라서 펄쩍 뛰었다. 안 돼요. 바깥은 지금 몹시 추워요. 눈이 와서 온 세상이 꽁꽁 얼었는걸요. 여기 따뜻한 침대에 누워 있어요. 내가 잘 돌봐줄게요. 엄지 아가씨는 꽃잎에다 물을 떠주었다. 제비는 물을 달게 마시고는 자기가 이곳에 떨어지기까지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제비는 다른 제비들과 함께 겨울을 보내려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가시덤불에 날개 하나가 찢겨 빨리 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혼자 뒤처지게 된 제비는 남쪽을 향해 날아가던 중 기운을 잃고 떨어지고 말았다. 제비는 그 이상은 기억하지 못했다. 어떻게 자기가 여기까지 왔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했다. 제비는 겨울 내내 엄지 아가씨의 사랑과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으며 땅속에서 지냈다. 두더지도 들쥐 아줌마도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들은 제비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 곧이어 해님이 방긋방긋 온 세상을 따스하게 비추는 봄이 왔다. 이제 엄지 아가씨와 제비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다. 제비는 엄지 아가씨에게 잘 있으라는 인사를 하고 두더지가 만들어 놓은 구멍을 열었다. 찬란한 햇살이 스며들어 눈이 부셨다. 제비는 엄지 아가씨에게 함께 가겠느냐고 물었다. 등에 업고 저 멀리 초록의 숲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엄지 아가씨는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리면 매우 슬퍼할 들쥐 아줌마가 눈에 어른거려 그럴 수가 없었다. 아니, 난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잘 있어. 마음 착한 귀여운 아가씨. 제비는 지지배배 지지배배 하고 노래하며 초록색 숲으로 날아가 버렸다. 제비의 뒷모습이 아련히 멀어져 갔다. 엄지 아가씨의 두 눈에 커다란 눈물방울이 맺혔다. 엄지 아가씨는 그 가엾은 제비를 매우 좋아했던 것이다. 들쥐 아줌마 집 위에 있는 논에서는 곡식이 무럭무럭 자랐다. 엄지손가락보다 작은 불쌍한 엄지 아가씨에게는 그 들판이 아주 빽빽한 숲처럼 보였다. 엄지 아가씨는 밖으로 나가 따뜻한 햇빛을 쬐고 싶었지만
들쥐 아줌마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들쥐 아줌마가 엄지 아가씨를 앞에 앉혀놓고 말했다. 이제 넌 결혼하게 된단다. 두더지가 청혼했지 뭐냐. 너 같은 불쌍한 아이에겐 정말 행운이지. 자, 서둘러서 결혼식에 입을 옷을 만들자. 모직과 린네르로 말이야. 두더지 아내가 되면 부러울 게 없을 거야. 엄지 아가씨는 밤낮 없이 물레를 돌렸다. 들쥐 아줌마는 엄지 아가씨를 위해 거미 4마리를 고용하여 밤낮으로 실을 잡고 천을 짜게 했다. 두더지는 저녁마다 찾아와 여름이 끝나면 지금처럼 햇살이 뜨겁지 않을 것이며 땅이 돌처럼 딱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이 지나가면 두더지는 엄지 아가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엄지 아가씨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두더지가 진절이 났다. 엄지 아가씨는 해님이 떠오르는 아침과 해님이 지는 저녁이면 문 밖으로 살짝 나갔다. 바람이 불어 양쪽으로 갈라진 곡식 사이로 푸른 하늘이 보였다. 바깥 세상은 너무도 찬란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엄지 아가씨는 봄에 떠난 사랑스런 제비가 보고 싶었다. 하지만 제비는 돌아오지 않았다. 제비는 멀고 먼 아름다운 녹색 숲으로 날아간 모양이었다. 이윽고 뜨거운 태양이 한풀 꺾인 풍성한 가을이 왔다. 엄지 아가씨의 혼숙감은 모두 준비되었다. 한 달만 지나면 결혼식을 올릴 거야. 들쥐 아줌마가 들떠서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말했다. 엄지 아가씨는 울면서 그 지겨운 두더지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뭐라고? 자, 고집 부리지 마. 자꾸 그러면 이빨로 물어뜯어버릴 테다. 얼마나 근사한 신랑감인지 아직도 모르겠니? 왕비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피는 없을걸. 게다가 부엌과 광두곡식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런 행운을 고맙게 생각해야지. 드디어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다. 그날은 두더지가 엄지 아가씨를 데려가기로 되어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면 엄지 아가씨는 두더지와 함께 땅속 깊은 곳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 다시는 찬란한 햇빛을 보지 못하리라. 두더지는 해님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름다운 해님에게 영원히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자 엄지 아가씨는 몹시 슬펐다. 그래도 들쥐 아줌마의 집에서는 문간에서나마 해님을 볼 수 있었다. 엄지 아가씨는 들쥐 아줌마의 허락을 얻어 마지막으로 해님을 보러 밖으로 나갔다. 안녕, 잘 있어, 밝은 애야. 엄지 아가씨는 들쥐 아줌마 집 앞으로 나와 두 팔을 높이 쳐들며 외쳤다. 이제 들판에는 곡식을 다 걷어들여 마른 그루터기만이 남아 있었다. 엄지 아가씨는 옆에 있는 붉은 꽃을 양팔로 감싸 안으며 말했다. 안녕, 잘 있어. 작은 제비를 보거든 내 인사를 전해줘. 지지배배, 지지배배. 그때 갑자기 머리 위에서 제비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엄지 아가씨는 깜짝 놀라 위를 보았다. 병들어 땅 속에 누워있던 그 제비가 날아오고 있지 않은가. 엄지 아가씨를 본 제비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엄지 아가씨도 기뻤다. 그러나 엄지 아가씨는 곧 흐느끼며 못생긴 두더지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햇빛이라곤 전혀 들지 않는 컴컴한 땅 속에서 살아야 하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했다. 이야기를 들은 제비는 엄지 아가씨가 한없이 가여웠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곧 추운 겨울이 올 거야. 지금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는 중인데 나랑 같이 안 갈래? 내 등에 엎여서 말이야. 내 허리띠로 꼭 묶으면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 캄캄한 방에서 흉측한 두더지와 함께 살지 않아도 되잖아.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먼 나라로 가는 거야. 여기보다 더 찬란한 해님이 미소 짓고 화려한 꽃들이 피는 곳으로. 거기는 1년 내내 여름이지.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널 구해줄게. 너도 캄캄한 땅 속에서 얼어 죽어가던 날 구해줬잖아. 그래, 너랑 함께 갈 테야. 엄지 아가씨가 결심한 듯 말했다. 그리고는 제비 등에 앉아서 두 발을 제비의 날개 위에 얹고 허리띠를 단단한 깃털에 묶었다. 제비는 힘차게 날개를 퍼덕이며 날았다.
숲을 지나고 바다를 건넜으며 눈으로 덮인 높은 산도 지나갔다. 엄지 아가씨는 찬바람에 꽁꽁 얼지 않도록 머리만 밖으로 내밀고 새의 따뜻한 깃털로 몸을 감쌌다. 아름다운 풍경들이 그림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한참을 날다 보니 따뜻한 남쪽 나라가 보였다. 그곳에서는 햇살이 환하게 부서지고 하늘이 매우 높아 보였다. 울타리와 길가에서는 자주색, 녹색, 흰색의 아름다운 포도가 자라고 숲에는 레몬과 오렌지가 열려 있었으며 사방의 은매화와 오렌지 꽃향기가 그윽했다. 귀여운 아이들이 화려하고 큰 나비들과 함께 뛰어놀았다. 멀리 날아갈수록 아래로 펼쳐진 풍경이 더욱더 아름다웠다. 드디어 그들은 푸른 호숫가에 당도했다. 호숫가의 지푸른 나무 아래에는 눈부시게 흰 대리석으로 된 오래된 성이 서 있었다. 높다란 기둥에는 포도넝쿨이 뻗어 있었고 맨 꼭대기에는 수많은 제비 둥지가 있었다. 그중 한 둥지에는 아가씨를 데려온 제비 가족이 살고 있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하지만 여긴 네가 살기에는 불편할 거야. 저기 아래쪽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 하나를 골라.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 거기서라면 마음 놓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제비가 말했다. 정말 근사하다. 엄지 아가씨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아래쪽에는 커다란 대리석 기둥 하나가 무너져 새 동강이 나 있었는데 그 사이로 아주 아름다운 흰 꽃들이 피어 있었다. 제비는 그곳으로 엄지 아가씨를 데려가 가장 큰 잎에 내려놓았다. 그곳에 내려선 엄지 아가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꽃 한가운데에 유리로 만든 것처럼 하얗고 투명한 작은 소년이 앉아 있지 않은가. 소년은 머리에 황금 왕관을 쓰고 있었고 어깨에는 우아한 날개를 달고 있었다. 그 역시 엄지 아가씨보다 별로 크지 않았다. 그는 바로 꽃의 천사였다. 모든 꽃에는 그렇게 작은 천사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소년은 바로 왕자였던 것이다. 정말 잘생겼네요. 엄지 아가씨가 제비에게 속삭였다. 작은 왕자는 제비를 처음 보자 덜컥 겁이 났다. 작고 연약한 왕자의 눈에는 제비가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엄지 아가씨를 보자 몹시 기뻐했다. 꽃의 천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소녀는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왕자는 황금 왕관을 벗어 엄지 아가씨의 머리에 씌워주고는 이름을 물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이지 모든 꽃을 지배하는 여왕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정중하게 물었다. 왕자는 흉측한 두꺼비의 아들이나 검은 모피를 입은 두더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신랑감이었다. 엄지 아가씨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모든 꽃잎들이 일제히 열리고 천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참으로 황홀하고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천사들은 모두 엄지 아가씨에게 하나씩 선물을 주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선물은 하얗고 커다란 날개 한 쌍이었다. 그들은 엄지 아가씨가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닐 수 있도록 날개를 어깨에 묶어주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둥지에 앉아 이 모습을 바라보던 작은 제비는 아름다운 축홍가를 불러주었다. 그러나 제비는 속으로는 좀 슬펐다. 엄지 아가씨를 정말로 좋아했으며 헤어지기 싫었기 때문이다. 넌 이제 엄지 아가씨가 아니란다. 너처럼 예쁜 아이에게는 그런 이름이 어울리지 않아. 이제부터 널 마야라고 부르겠어. 왕자가 다정하게 말했다. 작은 제비는 작별을 고하고 따뜻한 남쪽 나라를 떠나 덴마크로 날아갔다. 제비는 그곳에 있는 어느 집 창문 위에도 작은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 집에는 마음씨 좋은 동화 작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제비가 그 작가에게 지지배배 지지배배 노래를 불러줌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다.